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팝 음악계의 화제는 바로 비욘세의 신작 뮤직비디오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비욘세는 신곡 세븐일레븐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이 비디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것 같은 저예산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냥 홈메이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별다른 특별한 의상이나 컨셉도 없이 음악에 맞춰서 비욘세가 춤을 추는 장면만 편집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영상 속의 주인공이 비욘세인 줄 모르고 보면 그냥 누군가가 재미삼아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착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돈을 들이고 또 화려하게 포장한 뮤직비디오들보다 더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워낙 파격적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파격적 화제를 불렀기 때문이겠죠. 이 비디오의 히트를 통해서 과연 비싸고 화려한 영상미가 뮤직비디오의 필수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뮤직비디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비욘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은 바로 그 신곡 세븐일레븐 듣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논란. 과연 경제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한일 분산 개최를 제안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개최 지역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올림픽이 끝난 뒤에 떠안게 될 부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강원도의 재앙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분산 개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 소치도 그랬고요. 나가노도 그랬고 토리노도 그랬고 역대 동계올림픽이 엄청난 적자를 낸 뒤에 그 유지비로도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선택은 분산 개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산 개최에 대해서 주장을 좀 하고 계시는 쪽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님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강원도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죠? 예, 많이 뜨겁습니다. 예, 분산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정서상으로 보자고 한다면, 예. 분산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걸 의한다고 한다면 전국적인 조사이긴 한데 한일 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한 50%가량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 개최에서는 57%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차가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OC에서요, 이 분산 개최를 가능하게 한 이런 그 안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바로 이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취지는 어떤 거였을까요? 지난 8일 날 127자 IOC 대회에서 분산 개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네. 그 주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지나치게 올림픽으로 인한 그 국가와 그 주최 도시 간의 경제적 부담들을 줄여내고 네. 더 많은 개최 도시를 통해 가지고 올림픽의 붐을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서 안을 상정했고 통과시켰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올림픽을 좀 경제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예. 하자 이런 판단을 내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한 네. 측면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걸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은 일단 평창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그렇죠. 두고 그 다음 예. 거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발표는 2020년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2018년 올림픽에 대해서
신중한 난관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융통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게가 주어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IOC가 좀 구체적으로도 찝어서 얘기를 했나요? 뭐 어떤 종목은 어디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앞으로 며칠 후에 구체적으로 도시를 선정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에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썰매 종목을 분산 개최하자, 그다음에 또 이 환경 파괴 논란이 있는 이 활강 경기장을 분산 개최하자 이런 얘기들은 IOC에서 한 거는 아니군요. 예, 구체적으로 예. 도시를 지칭해서 한 것들은 아닌데 네, 어쨌든지 간에 들고 있는 커다란 맥락적으로 보자한다면 경제적 측면이나 평화적 측면, 그다음 환경적 측면을 봤을 때 어떠한 도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들이 더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해당국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네, 하는 이러한 입장과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IOC의 그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평창 네. 올림픽 조직위원회나 또 정부, 강원도의 입장은 조금씩 달라도 또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건 어제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산 개최는 절대 없다라고 네, 하는 발표를 해주셨고요. 앞으로 조양호 우리 IOC 평창위원장님께서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네. 아마 종합된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부 입장하고 정부 입장하고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좀 입장의 정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 엇갈리는 입장이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성공적인 그 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강원도에 요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제한이나 네, 일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대회 경제성의 타당성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어서 예. 이게 실리와 명분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들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국민 감정상으로 IOC 위원장이 일본을 거론한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반감을 많이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고요. 예. 말고도 오늘 또 신선한 얘기라고 봐야지 될까요? 새누리당의 정가윤 국회 부의장이 예. 국내 분산 개최와 북한과의 분산 개최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미 그 안들은 저희 연구소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안이었던데요. 커다랗게 보자한다면 대안으로는 3가지 안이 가능한데요. 예. 그 IOC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일 간 분산 개최안. 네. 그래서 나고야의 각종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공동의 부담을 줄이는 안. 두 번째는 현재 북한에 있어의 장웅 IOC 위원장이 지난 8월에 제안했던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과 남북의 평화올림픽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네. 안들이 있고, 세 번째는 현재 무주 일대를 비롯한 현재 그 겨울 스포츠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과 함께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개최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안, 이 세 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서울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은 어째서 같이 나오는 거죠? 서울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강원도 이 개폐식장을 새로 꾸려야 되는데요.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이 만드는 게 1,400억 정도가 드는데 네. 이게 강원도 평창 횡계에 만들어야 되는데 네. 횡계 인구가 현재 4,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개폐장을 1,4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들은 실제 경제적 탕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플라가 개최가 되어 있는 서울에서 개폐식에 한해서 이분들을 공동이 아니라 일부를 분산 개최한 안을 제기하고 있는 게 서울과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개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평창에서 너무 많이 나뉘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네요. 사실. 예.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또 타당하다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러니까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올림픽만 열었다 그러면은 어느 도시든지 다 만성 적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강원평양경제연구소가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지적을 해 오셨는데요. 흑자 올림픽은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실제적으로 지금 LA 올림픽, 동학의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30년 동안 흑자 올림픽이 하나도 없고요. 얼마 전에 올해 열렸던 소치 올림픽도 57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냈고 이 뭐냐면 현재 평창 올림픽도
재정 적자가 나는 것들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네. 그 폭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강원도의 현재의 지방채 발행의 수준이 이번 그 올림픽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조 원 가량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누적 적자가 이렇게 상한까지 처하기 때문에 네. 강원도 현재 가용 예산이 한 500억에서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 이건- 예산이요? 강원도 가용 전체 예산. 가용 예산이 예. 선수 가용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림픽을 치고 나면 빚과 원금조차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부담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빚에 대한 부분은 뭐 강원도지사라든지 뭐 이런 그 도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풀어가야지 될 문제 아닐까요? 풀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 딜레마입니다. 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네. 좀 화가 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예. 강원도 현재 경제가 고령화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인구는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고요. 네. 이제 차세대 동력 사업들도 마땅하지 않은 측면에서 수입 부문 극강화하는데 위해서 지출은 해년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마련할 장치가 최근 5년 향후 앞으로 1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무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산 개최하면은 흑자도 가능해요? 흑자는 불가능하죠. 흑자는 네. 불가능하다 보고요. 아무튼 적자의 폭을 얼마만큼 줄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계산해 보셨나요? 예, 저희도 산출해 본다고 한다면 현재 소요되는 비용의 한 절반 이상은 아마 그 적자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게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경기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장마다 그 운영 유지비만 네. 한 경기장 스케이트장만 하더라도 한 100억 이상이 해년마다 나옵니다. 하나당요? 아니면 네, 한 경기장당 예. 한 5에서 6경기장을 강원도가 떠안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년에 경기장 유지비만 500에서 600억 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가용 예산이 500에서 600억 원이라고 온다면 이건 도저히 이거는 산출이 나오지 않는 현재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가용 예산을 이 경기장 유지비에만 써도 네,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버린다는. 사회복지 비용이나 다리 보수나 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전무한다고 하더라도 네.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1조 원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신 게 이제 고스란히 빚으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네. 1조 원에는 경기장 유지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현재 지방채만 현재 3천억 정도를 발행을 해야 돼서 올림픽과 관련돼서 네.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유지비 다른 들어가지 않고 것들을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1조 원 정도의 빚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현재 강원도 부채가 한 580조 원 되는데, 네. 8천억 원 되는데, 5.8천억 원 되는데요. 800억 원 되는데, 예. 앞으로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서 총 부채 비율을 보자한다면 한 1조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최문순 강원지사는 어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썰매 그렇습니다. 경기장도 건설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활강 경기 개최 경기장도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올림픽을 분산 개최해야 되면은 나중에 경기장을 헐어버리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상당히 과격한 말씀이셨죠. 과격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유지비는 뭐 없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유지비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지사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네. 두 경기장 그러니까 스케이트장하고 몇몇 경기장을 헐어버린다고 하는데 예. 단순하게 보름 사용할 15일 사용할 그 경기장을 2,500억 원에 달아서 경기장을 만드는 건데 이걸 네. 헐어버리겠다 예. 보름 동안 하고 도대체 이러한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주장과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가 없는 이런 주장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강력히 반대한다는 표현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늦었다라는 말에 그것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장을 예.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예. 매몰 비용만도 수백억씩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네. 현재 보상비를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복구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도의 그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오늘까지 해서 그 추정치를 예산한 것들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단순하게 예. 시설과에서 어느 일부 기관하고 언론 기관하고 하면서 나왔던 안들이 한 현재 추산 건설 비용의 한 반절 정도의 보상비하고 예.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하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1,200억 들어가는 이 스케이트 경기장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 든다고 하는 것들인데 네. 600억 정도가 솔정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냐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유지비를 본다고 한다면 건물이 한 20년, 30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을 해년마다 100억씩 나간다고 산정을 하고 또 600억 정도 든다고 한다면 어느 것들이 편입될 시 비용이 타당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 조양호 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분산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텐데요. 강원 도민으로서는 예,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지금 제가 강원도민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신중한 말씀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명분에만 갖춰질 것들이 아니라 실제 남북 공동 올림픽이 이 평창에서 개최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뜻 있는 지역의 기관 도시들하고 함께 개최를 한다고 한다면 명분과 실리,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네. 그다음에 평화적인 그러한 목적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고집만 할 것들은 아니라 좀 더 나은 그러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차갑게 이제는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의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라디오 인크루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오늘 2부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우리 경제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있느냐 자세히 좀 짚어보겠고요. 라디오 인크루팅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채 정리하고요. 내년도 채용 트렌드를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12월 31일 저녁 7시 반과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제야 콘서트 관람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건은 오늘 준비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래도 단독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경제적 실익을 생각해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의 0945, 샵의 0945로 지금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2650님 적극 찬성입니다. 자원,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과의 분산 개최는 반대고요. 국내 분산 개최는 찬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5462님은 분산 개최에 절대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유는 설명은 안 해주셨네요. 샵의 0945로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우회 상장입니다. 비상장회사가 정식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상장한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뒷문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영어로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하죠. 올해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카카오는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려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우회 상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회 상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회사가 주식시장에 더 빠르게 진입하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 있는 기업이 우회 상장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권거래소가 최대 45일 동안 심사를 해서 우회 상장을 승인할지 가리고 있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D의 공포,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예, 엄격히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인데요. 이것만 보면은 뭐 디플레이션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물가 하락 심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 경제는 과거에 10% 이상이었던 고물가 체질이었거든요. 이런 경제가 1%대의 물가 상승률을 2년 이상 계속 기록한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투자, 소비가 다 위축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따지면은 디플레이션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변수 중에 GNI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분기 이 GNI가 전분기에 비해서 0.3%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이게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그럼 물가 1%대다 국민소득 0.3%밖에 안 늘었다. 그것도 2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진입한 거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도 그렇고요. 예.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상태에 진입했다, 뭐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지금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기업이나 소비자 심리가 지금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느끼고 소비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엊그제 KDI 보고서를 보니까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솔루션을 내놓기는 했던데요. 예, 경기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때 전통적으로 쓰는 정책이 돈을 푸는 겁니다. 네. 돈을 풀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디플레이션이 치유가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돈을 풀면은
디플레이션이 해소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돈맥 경화라는 현상인데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선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면은 기업들이 그 돈을 꼬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기업들 보면 할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그 돈을 꼬다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동안 그래서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지 경제 살리자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돈을 많이 이미 풀었습니다. 네. 근데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흐르지 않고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으로 750조 원 이상의 돈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돈을 더 풀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더 풀어봤자 부동자금이 더 이제 늘어나면서 부동자금으로 떠돌다가 기회가 되면은 부동산이나 이제 증권 투기 자금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플레이션 공포가 투기 거품 공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손쉽게 돈 풀어서 디플레이션 해소하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돈맥 경화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건 어떤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미국, 일본의 좀 교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2008년에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 침체가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돈을 풀자,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정책을 펴면서 3조 6천억 달러의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되는 돈이에요. 근데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지난 2분기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3분기에는 3.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회복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에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베 수상이 들어선 후에 2013년 4월부터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푼 돈이 127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경기가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의 마이너스 7.3입니다. 3분기에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오히려 돈 풀어서 일본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어떤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돈 풀어서 살리고 일본은 돈 풀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돈을 풀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이제 생산이나 투자 자금을 흐르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돈을 풀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일단 돈을 풀면 된다 해가지고 구조조정 거의 안 하고요. 또 규제 완화도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돈을 푸니까 풀린 돈이 부실 기업들 연명하는 데만 자꾸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부실이 계속 진행되면서 살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교훈을 우리나라에서 배운다면 지금 돈만 무조건 풀 것이 아니라 네. 경제 구조를 좀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들의 창업과 투자 환경을 좀 조성해달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 보면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도 이렇게 친다면은 노동시장 개혁을 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좀 높여라.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임금 피크제 이런 걸 실시해서 일자리를 좀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중에서 한 15%가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부실 기업인데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좀비 기업. 네. 15%나 좀비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안만 풀어봤자 이게 이제 밑빠진 득은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실 기업들을 이제 건전한 기업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돈을 풀어야지 지금 돈만 풀었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요. 예.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자꾸 이제 위험을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이게 사실상 금리 인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과하다 그런 표현이 일리는 있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3%는 되지 않느냐. 네. 물가가 아직 1% 내려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수치를 들면서 과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걸 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저 책임을 회피하면 결코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다면은 네. 한국은행도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개혁은 있어야겠죠. 구조조정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제 금융 이 감독기구 뭐 등등 다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구조 개혁을 하자, 그 노동시장 개혁도 하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걸 봐가면서 돈을 푸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정부 주장은 뭐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 정부는 또 뭐 계속해라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로 보이니까 이게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제는 더 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 하르츠 개혁이라는 것을 해서 이 저성장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독일이 이제 1990년 통일 후에 예. 동독을 흡수하면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이 폭증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큰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2002년에 그 당시 이제 그 총리가 좌파 총리라고 이제 불리는 슈레더 총리였어요. 예. 그럼 좌파였었는데 이 사람이 경제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의 이사로 있었던 하르츠라는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해서 네. 하르츠 위원회라는 걸 15인을 구성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네. 개혁 정책을 내놓는데 그 하르츠 개혁안이에요. 그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합니다. 그리고 복지 지출 감소, 그리고 네. 정부 규제 완화 이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기업의 투자와 창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주지 취하고 나서 좌파들의 어떤 그 반발 때문에 이 총리 연임에 2005년에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네.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네. 메르켈 총리는 우파 총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메르켈 총리가 그 슈레더 총리가 만들었던 하르츠 개혁안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살아났는데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왔습니다만 독일 경제가 히든 챔피언들이 수없이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네. 유럽 경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독일 경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 공채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주요 기업들 공채는 어떻게 좀 특징을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공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네. 한 해를 이렇게 정산한다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공채를 키워드로 좀 짚어보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역량, 네. 직무 역량을 늘 수 있고요. 역량 중심의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이제 앞으로 채용 평가 기준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예로 들어서 그 신세계 그룹은 이번에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직무 오디션과 블라인드 면접 등을 결합한 드림 스테이지를 도입했었다고 해요. 오디션처럼요? 면접관에게, 네,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학벌이나 나이 등 개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자유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때문에 모집 방식도 일괄 모집이 아닌 경영 지원,
영업 뭐 이런 식으로 직무 단위별로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역시나 전년도에 이어서 인문학이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가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인문학 평가 영역이 없었어요. 근데 하반기 적성검사부터 한국사와 한자를 평가하는 인문 역량 과목을 신설하면서 또 합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인문학 관련해서는요. 현대자동차가 계속 눈에 띄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사 에세이를 출세했다고 합니다. 질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작년에는 고려 조선시대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그의 업적을 설명하고 이유를 쓰시오라는 예. 글을 냈었고요. 올해 공채시험에는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법을 서술하시오였다고 합니다. 너무 이 어렵네요. 문제가요. 예.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가고시험 때 냈던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탈스펙입니다. 네. 올해도 이제 한국 마살 같은 경우가 스펙 초월 채용을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력서의 연령, 학력, 성별 등의 정보 기입란을 아예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시한 결과 지원자가 9,949명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올해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 역량, 인문학 네. 중심, 그리고 네. 탈스펙.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게 내년에도 이어질까가 궁금하네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상장사를 대상으로 인크루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담당자 응답자의 84% 정도가 역량 중심의 채용을 내년에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인문학도요? 여기에다 삼성까지 네네. 예. 역량 중심의 채용을 계속하겠다. 아.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삼성까지 채용을 역량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 트렌드를 지금 계속 더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문학 관련해서도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86.9%가 앞으로 채용의 인문학적 소양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왜 지금 인문학적 소양을 자꾸 묻고 있는지.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스펙이 너무 상향 조정이 돼서 더 나은 인재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응답도 꽤 많았고요. 세 번째가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면 입사에서 업무를 배우는 속도가 빠를 것 같다라는 이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문학에 대한 질문은 주요 기업 공채에서는 당분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그러면서도 이공계를 거의 뽑잖아요. 인문학적 그렇죠. 소양을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이공계의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더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삐딱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공계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공계가 사실 이제 경영의 리더십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 기업의 리더들을 보면 이공계 출신들이 많아요.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공계에게도 사실 이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인문학 계열이든 뭐 이공 계열이든 어쨌든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계속 이제 그 저변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올해 그 롯데그룹과 아시아나 CJ 그리고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스펙 초월 채용 문화 업무 협약식에 참여해서도 스펙에 얽매이지 않는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는 이제 또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탈스펙에 대한 채용 흐름도 앞으로 계속 강세를 이룰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어쨌든 채용 전문가로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맥락 한 가지를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요? 탈스펙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스펙을 안 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죠. 네.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즉 채용이 필요한 자격 요건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역량 중심의 평가로 스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영업사원을 채용하는데 학교, 학점, 영어, 즉 요즘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스펙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영업 역량, 즉 대인관계, 설득력 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펙 하시면 안 되고 특정 직업에 요구되는 이제 스펙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스펙의 내용만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지 않고 좀 더 그렇죠.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 현장 되겠네요. 조건을 본다. 표현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하반기에 굉장히 독특한 채용들도 많았는데 몇 가지만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예,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LG전자는요,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직군을 채용할 때 오디션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네. LG 코드 챌린저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경연대회를 열었고요. 네. 여기서 입상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도 쓰기도 하고요. SK그룹은 예. SK 탤런트 페스티벌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솜씨가 좋은 친구들에게 공채 시에 가산점을 준다거나 네. 이런 채용의 독특한 이벤트나 프로모션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도 다 직무 역량이나 그다음에 정말 현장에 필요한 능력들, 조건들을 보는 무관하지 것이라고 생각을 않다는 하고 것이죠. 예, 네. 내년 채용을 또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12월 코란도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시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예, 오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 티켓 당첨자는 5212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단독 개최보다는 좀 국내 분산 쪽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네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기획에서는 12월 동안에는 경제계 각 분야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 노동에 이어서 내일은 금융입니다. 한국금융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